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도 감정평가사 회계학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재무 30문제, 원가회계 10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재무회계는 중간 정도의 수준, 평균 수준의 난이도에 의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원가는 평균 수준의 문제, 중간 수준의 문제보다도 약간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게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패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재무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원가는 재무보다도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올 2023년도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가부터 먼저 풀었던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그랬죠. 즉, 재무를 먼저 풀어야 된다, 원가 회계를 먼저 풀어야 된다, 이거 안 됩니다. 또한 말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략을 갖추신 수험생분들은 평소에는 원가가 재무보다도 좀 더 쉽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원가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미리 이제 짜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우리 마음처럼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는 원가가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재무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재무부터 먼저 풀었는데, 재무가 또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전략을 또 수정을 해서 2025년도에는 또 원가를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난이도에 관계없이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23 전법입니다. 123 전법, 제가 객관식 문제집 때부터 계속 소개해드렸고 강조했던 실제 시험 당일날 멋지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123 전법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123 전법이 뭐냐, 잠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딱 문제 읽자마자 바로 문제 해석을 해가지고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런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5개 내지 25개 사이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 2023년도 간평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2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공부는 하였지만은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하게 되겠고요. 또한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아예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도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찍어 주셔야 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고득점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잖아요. 또한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40문제 다 풀기 힘든 과목이 바로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무조건 감정 조절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찍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웬간히 하신 수험생분이라면은 이게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그 문제 읽자마자 감이 팍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무조건 싹쓸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순서에 관계없이 41번부터 80번 문제까지 쭉 푸시는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서로 다 맞춰야 됩니다. 제가 회계 원리 때부터 강조했던 전법 중에 하나가 60초 전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꾸준히 공부하신 분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한 30분 정도 투자를 하여서 대개 이런 유형의 문제를 15개 내지 20개 또는 좀 더 공부하신 분이라면 25개 정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투자하여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푸셨고요. 남는 15분 내지 20분 정도 남는 시간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 두 번째 해당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 올릴 때부터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대 50점대 내지 60점대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요거 조심하시라고 됐죠.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만약에 앞쪽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부했다고 해서 먼저 푸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걸 먼저 풀려고 한다면 밑에 있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2개 내지 3개 또는 더 많게는 4개 정도 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위해서 2개, 4개 문제 희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문제 공부는 하였지만 일단 잠깐 보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투자를 하여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전법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항상 멋지게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 2, 3 전법 소개해 드렸고요. 2023년도 감정평가사 회계 기출문제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가 22문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14문제, 생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 즉 제가 강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4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수는 되게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아니한 그런 이제 출제 문항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문은 평균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원가는 평균 수준보다도 약간 좀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난이도가 높게 원가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2006년도와 같은 원가 회계 문제처럼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가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34년 동안 가장 원가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올 2023년도는 2006년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대폭 낮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아무튼 원가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재무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절대 그런 전략 쓰지 마세요. 무조건 1, 2, 3 전법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 먼저 푸시고 남는 시간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50점대, 60점대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번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비계산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상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출제가 되었는데,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서술형 정보, 즉 뭐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와 무관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즉 질적인 정보라고도 하는데, 서술형 정보는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더라도 비교 정보, 즉 뭐 2001년도, 2002년도 두 개 년도
비교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요 문구 때문에 틀린 겁니다. 즉 비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즉 숫자와 관련된 정보만 2001년도 정기, 2002년도 단기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술형 정보도 목적 적합한 정보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2001년도 정기, 2002년도 단기 정보를 비교 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집 기본서에서 다 충분히 공부하였던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42번 넘어갑니다. 42번 무형자산도 말문제, 계산문제, 출제 빈도 높은 챕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옳지 아니한 게 출제가 되었는데, 자, 무형자산은 대개 유형자산과 똑같거나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각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렸는데요. 우리가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유형자산 부분에서 공부 많이 하였던 부분입니다.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무형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거나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상각을 중지한다. 요거 문구 때문에 틀린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반복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계속 수업 중에 언급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44번 43번 어디 갔지? 자, 43번 문제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나중에 다른 콘텐츠에 의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스탁옵션 주식기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계 원리 때부터 문제 읽을 때 한 방에 숨어있는 정보를 뽑아내 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또 이후 문제도 문제 읽을 때 중요한 정보 한 번에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2001년 1월 종업원 70명한테 향후 3년 동안의 계속 근무 용역 제공 조건으로 획득되는 주식 결제형 주식 선택권을 한 명당 50개씩 부여를 하였고요. 권리 부여일 현재 주식 선택권 한 개당 공정가치는 10원 추정이 되고 연도별 종업원 퇴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기 좋게 주어졌고요. 질문사항 2차 연도 말 BS상 주식 선택권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BS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IS 쪽에 출제가 되었다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뻔 했었겠죠. 그래서 2차 연도 말 BS에 올라갈 장부 금액은 누적 금액이 올라간다 라고 하였고, 자, 2차 연도 말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도에 6명 실제 퇴직하였고요. 올 2002년도에 8명이 실제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2년 동안 14명이 퇴직을 하였고요. 앞으로 남은 1년, 내년도죠. 추가 5명이 퇴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연도 말 퇴직할 걸로 예상되는 종업원 수는 19명입니다. 70명 중. 그래서 70명 중 19명이 퇴직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결국 3차 연도 말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남아 있을 걸로 예상되는 종업원은 51명으로 예상이 되겠고, 자, 한 사람당 50개씩 스탁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죠. 또 한 개당
공정가치는 1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3년분치 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데 기준 시점이 2000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3분지 2 하면은 누적 금액은 17,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7,000원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바꾸치기 해가지고 IS상 2002년도 IS상 주식보상 비용 금액이 출제가 되었다면은 2년분치 누적된 금액에서 작년도 2001년도 금액을 빼면 올 2000년도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 금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작년도 금액을 계산을 하면 작년도에 6명이 실제 퇴직했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걸쳐 10명. 그래서 토탈 3차 연도 말까지 16명이 퇴사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54명이 3년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54명이 한 사람당 50개씩 스탁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고 한 개당 공정가치는 10원이죠. 그리고 3년 중에서 첫 해년도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3하면 2001년도 주식보상 비용 금액은 9,000원이죠. 그래서 2년분치 누적금액 17,000원에서 작년도 9,000원 금액을 빼면 20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 비용 금액은 8,000원이고 만약에 IS 쪽에 출제가 되었다 하면은 1번이 정답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원리 첫날부터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게 질문상의 밑줄자 계속 언급을 하였습니다. 실수 방지 차원에서 계속 언급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45번 이것도 비계산 문제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개념체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아니한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요건 일부 내용 좀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뭐 한 개, 두 개 나머지 아는 내용만 갖고도 말문제 풀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4번 내용을 보시면은 개념 체계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요거는 기본소 때부터 객관신분위집에서도 체크를 해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뒤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개념 체계가 개정이 되면은 자동 회계 기준도 개정이 된다? 아닙니다. 개념 체계하고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가 개정된다고 해서 회계 기준도 자동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죠. 이거 두 번째 2번 문항에 나와 있는데요. 개념 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회계 기준에 특정 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념 체계가 개정된다고 해서 회계 기준도 개정이 된다. 그게 아닌 겁니다. 네, 여기는 개정이 된다 라고 하여서 4번 문항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주당 순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응용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죠. 2001년 설립된 간평의 2001년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월 초 유통 주식수가 보통주 5,000주이고요. 우선주 300주입니다. 우선주는 분모 쪽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구하는데 필요 없는 데이터다 라고 하였죠. 그리고 얘는 1년 내내 흘러갑니다. 6월 초에 모든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10%가 실시가 되었다. 몇 주의 10%? 5,000주의 10%입니다. 500주가 되겠네요. 또한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은 기초 시점에 실시가 된 걸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000주의 10%는 500주는 기초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5,000주에다가 500주 더해주면은 5,500주가 1년 내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또한 10월 초에 자기 주식 300주를 취득을 했답니다. 300주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말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12분지 3 나누기 4 하면은 75주가 계산이 되겠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은 유통 주식 수가 감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좀 계산 간단하니까 분모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5,425주가 계산이 되겠고요. 기본주당 순이익이 먼저 주어졌네요. 그래서 깎으면은 응용 문제임을 알 수 있고, 이랬을 경우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단기 순이익 90만원에서 빼기 출제가 된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5,425주로 나누게 한 게 자료에 주어진 기본주당 순이익 162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5,425주에다가 162원을 곱하게 해주고요. 90만원에서 빼준다면 우선주 배당금은 21,150원이 계산이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참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야, 이건 좀 특이하게도요,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게 아니고요,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네요. 그래서 이런 짝짓기 문제는 가나다라 4개를 다 분석한 다음에 정답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가를 읽은 다음에 정답 범위 좁혀가고, 나를 읽은 다음에 정답 범위 좁혀가고, 그러면 끝까지 라번까지 읽지 않아도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고요. 또한 일부 내용 혹시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접근 한번 해봅니다. 가번,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이거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정확하다는 걸 의미한다 해서 틀렸죠. 정답 후보입니다. 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가번이 없는 것은 정답 탈락입니다. 4번 탈락, 5번 탈락입니다. 1번, 2번, 3번이 정답 후보가 되겠습니다. 나번 넘어갑니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그건 나번 맞으니까 나번이 껴있는 것은 정답 탈락이 되겠죠. 1번 탈락입니다. 남은 것은 2번과 3번이네요. 다 또는 라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다번은 또 원체 유명한 겁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라고 엄청 강조했습니다. 네,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라번까지 가지 않아도 정답이 나왔는데요. 라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보강적 질적 특성 앞자 따가지고 비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번 맞으니까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회계원리에서 공부하신 기억이 나시죠? 근데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거하고 약간 묻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는 조정 전 금액이 주어지고 부대치 원인이 주어진 다음에 정확한 당좌 예금 잔액은 얼마냐, 또는 어느 한쪽의 금액이 주어진 다음에 수정하기 전 다른 한쪽의 잔액은 얼마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부대치 원인 중 가산해야 될 금액하고 차감해야 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묻는 방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차이 원인을 보니까는요. 그리고 얘는 회사 측이 가산 또는 차감해야 될 금액을 묻는 겁니다. 은행 쪽은 필요 없는 자료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부대치 원인, 2001년 말 간평이 발행 기록한 수표 중 은행에서 미결제된 금액, 그 유명한 미결기 발행
미인출수표, 기발행, 미결제수표가 되겠죠. 누가 조정? 그렇죠. 은행 측이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1년도 은행이 기록한 수수료 및 통지 금액, 즉 수수료 비용 벌써 내 계좌에서 은행에 빼내갔다는 거죠. 근데 아직 회사가 장부에 마이너스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마이너스 100원을 해야 됩니다. 자, 회사가 마이너스 해줘야 될 사항 가장 대표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바로 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 부도, 수표, 부도옴. 요게 회사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회사가 차감해야 될 금액은 수수료 및 통지 금액 100원하고 그 다음 추심 의뢰한 수표 중 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받은 금액, 부도 수표 200원을 더한 300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후보는 1번과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2001년 말 받을 어음 추심으로 당좌 예금 계좌에 기록이 되었는데 간평에는 미통지가 된 금액 1,000원. 자, 요건 결론을 낸다면 회사 측이 가산 조정해 줘야 될 항목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가산 조정해 줘야 될 항목의 대표격이 세 가지가 있었죠. 미통지 예금,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그리고 어음 추심.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사가 가산을 해줘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음 금액이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어음 금액이 이제 내 계좌에 입금 기록이 되었는데 회사인 나한테 은행이 통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럼 나는 내 통장 계좌에 그 어음 금액이 입금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회사는 아직 입금 기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회사가 가산해야 될 금액은 1,000원이 되겠고 차감해 줘야 될 금액은 100원, 200원 또한 3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서요. 자, 정확한 당좌 예금 금액이 만약에 출제가 되었다 치면은 얼마냐? 자, 조정 전 회사 측 장부상 금액은 2,100원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될 금액은 1,000원이고 빼줘야 될 금액은 300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당좌 예금 금액은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유형자산 손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회계 원리 때부터 질문서기 밑줄자 이렇게 부탁드린 문제 앞에도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손상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치면은 주로 손상 차손이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손상 차손이 아니고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1년 시간 지나간 범위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12월 말 현재 시점에 손상 차손 2개 금액을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상의 밑줄짝 실수 방지 차원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2001년 초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장비 내용연수 5년 잔용가치 없고 정액법 상각입니다. 원가무용 적용을 하고요. 3만원의 취득 딱 보니까 1년분치 감가상각 비용은 5, 6, 30, 6천원이 금방 체크가 되겠죠. 취득하여 사용을 하다가 2차 연도 중 심각한 손상이 발생이 되었고 횟수 가능액은 2차 연도 말 15,000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2차 연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먼저 2차 연도 1년 시간 지나간 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아까 얼마라고 하였죠? 6,000원이라고 하였죠. 요거 하나 비용, 이익이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또 2차 연도말 손상이 되었습니다. 2차 연도말 장부금액하고 횟수 가능한 금액을 비교하여서 손상차손 구해줘야겠는데, 자, 취득원가 3만원이고요. 1년분치 상각비용이 6,000원이죠. 2년분치는 12,000원입니다.
그래서 2차 연도 말 장부금액 18,000원짜리가 회수 가능액 15,000원짜리가 됐군요. 손상차손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도 비용이고 손상차손도 비용입니다. 비용 합계 금액은 9,000원이죠. 그래서 이익은 9,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차입원가의 자본화 문제가 되겠고요. 야, 이건 뭐 기본서 수준뿐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 한번 살펴보죠. 2001년 1월 초 본사 건물 착공, 2002년 내년 11월 말 완공 예정.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첫 해 연도권만 출자가 된다. 딱 한 번 2차 연도께 출자가 되었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 같을 경우 2001년도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해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 구하고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정답. 자, 공사비 지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한 방에 보이시죠? 1월 1일 얘는 1년 내내 흘러갑니다. 연평균 금액은 200. 7월 1일 40만원은 1년 12달 주 6개월 흘러가죠. 연평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연평균 지출 금액은 220. 자, 그리고 특정 차입금 차입기간 7월 1일 차입을 했네요.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올 초에 빌려와서 내년 6월 말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서 때부터 강조했던 것은 일반 차입금 종류가 하나뿐이 없다면 요 일반 차입금 이자율이 바로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공식 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특정 쪽 차입금액 200만원에다가 연이율 3% 계산기 조작하고 계시죠.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말 6개월입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3만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 연평균 지출금액은 아까 요거 220 나왔지요. 그 다음에 빼기 연평균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액 200이고 7월 1일부터 12월 말 12분지 6에 해서 연평균 특정 차입금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에다가 5%를 곱하게 준다면 6만원이 계산이 되겠는데 얘는 한도 금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즉 한도 금액은 10만원 곱하기 5% 적용한 5천원이 한도인데 요 금액을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6만원 전액을 자본화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도 금액인 5천원만 자본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특정 쪽 3만원에다가 일반 쪽 5천원 더해준다면 정답은 35,000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도 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 건설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잠깐 요건 현재 이 신청을 한 상태이니까는요,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되었을 때 이때 확정 답안도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확정 답안이 무엇인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은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아무튼 2001년 초 총 계약 금액이 1200 해서 3년 전체 수익 금액이죠. 공사 계약을 체결 2003년 말 완공하였습니다. 2001년 첫 해년도 재무제표에 인식하게 될 공사이익하고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된 의도는 초과 청구한 금액이냐 미청구 공사 금액이냐 아마 그걸 출제 의도로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뭐 진행률은 뭐 뻔한 누적 원가를 추정 총 공사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첫 해년도니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2001년도 것만. 네, 그래서 진행률 딱 보이시죠? 추정 총 원가가 1,000원이죠. 그리고 단기공사 원가가 300원이죠. 3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안 사도 되겠다. 그래서 전체 수익금액 1,200원에다가
공사 실행률 30% 곱하게 주면은 360원이 나오겠고, 원가 300원을 빼면 공사이익은 6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소 때부터 첫 해 연도 공사이익 계획이익은 무조건 계산기 조작 암산을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후보는 2번,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약자산, 계약부채 1200만원, 1200원 곱하기 30% 곱하기 주면은 미성공사 개정 잔액 360원이고 공사대금 총관 금액은 400원이죠. 총관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초과 총관 금액, 계약부채 금액은 40원입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에 맞춰 가지고 정답을 찾는다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자본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회계 원리 첫날부터 소개해 드린 내용 중 하나가 기초 자본에다가 증감 금액도 하고 감소한 금액을 빼면 기말 자본, 기말 잔액이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초 자본 48,000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기중 자본거래 중에서 얼마가 증가하였고 얼마가 감소했는지 각각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준다면 기말 자본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자본 48,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중 자본 거래 4월 1일 자기 주식 20주를 한 주당 450원에 취득을 하였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면 취득 원가만큼 그렇죠, 감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 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5월 25일 자기 주식 8주를 한 주당 700원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합니다. 8756, 5,600원 증가하고, 자기 주식 소각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죠. 또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 중 5,000원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아마 자본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 불변.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자본이 또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금액에다가 증가 더하고 감소 금액을 빼면 기말 자본은 94,600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문제 22문제 중 이번 콘텐츠에서는 11문제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남은 11문제는 다음번 콘텐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